우리가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포지션 사이징밖에 없다. 걸 것인가 말 것인가, 걸면 얼마나 걸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을 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지 마라라는 그 무책임한 말은 어떠한 패가 깔리고 어떠한 패를 당신이 들고 있어도 죽지 말고 끝까지 배팅해라라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충분히 유리한 확률에 그 확률에 맞게끔 배팅 사이징을 하는 것이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알파벳 N을 쓰는 과정과 닮았습니다.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꺾이고 다시 하늘을 향해 올라가죠. 우리는 흔히 하강 곡선에서 길을 잃지만 그것은 새로운 상승을 위한 필연적인 준비일 뿐입니다. 남이 그은 정답 대신 우리만의 최선의 획을 긋는 시간. 이곳은 프로젝트 너바나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는 박건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출연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건율이라고 하고요. 우선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경찰대학을 학부로 졸업을 하고 2년 동안 경찰관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금융시장에 뜻이 있어서 사표를 내고 24년 7월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 투자자문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이제 2년차 매니저입니다.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네.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직업이 네.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 네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저희 업은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분들의 돈을 주식을 통해서 불려드리고 그 성과 보수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매니저들이 하는 일은 이제 기업 탐방 다니고 리서치해서 그 기업 고객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을지 조사해서 피칭해서 이제 넣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조금 특이한 이력이 경찰 대학을 나오시고 네. 경찰관으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네네. 하시다가 이제 금융계로 뛰어드셨는데 네.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180도 다른 길을 걷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길긴 하지만 네. 저는 2019년 제가 18학번이라서 대학교 2학년 때 주식을 처음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 주식이라는 것에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다가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제가 훨씬 더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이 분야로 빨리 투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사표를 내고 이쪽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에 좀 네. 따르면 금융계에서 일하시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네네. 선생님 같은 펀드 매니저 선생님들께서 그 투자자분들한테 협박 메일 아닌 협박 메일을 좀 받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인가요? 사실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네. 뭐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는 종종 그런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본인들 개인 투자자들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리포트를 내거나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고, 네. 매니저들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박건율 선생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만으로 들어도 굴곡이 좀 많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삶을 지탱해 오시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탱하게 된 계기인 예. 거죠. 네. 지탱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저는 가족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제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니까인 것 같아요. 제일 근원적으로는 가족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인생 곡선을 한번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보셨을 네네. 때 가장 낮고 좀 네. 어두웠던 시절은 어느 때라고 그러면 생각이 드시나요? 네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형편이 넉넉치가 않았었고, 네. 그래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가 조금 저희 가족들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었던 시기 같아요. 네, 그랬었고, 저는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잘 안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를 따라잡는 것도 저한테 상당히 버거웠었고, 네. 저는 공부를 대단히 잘하고 싶었지만 머리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학도 삼수를 해서 들어갔고, 그 삼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뭐 기숙학원이나 재수종합학원 이런 데는 갈 형편이 안 됐었기 때문에 독학으로 재수를 했죠. 삼수도 독학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때 사실 교재 사거나 이런 것도 사실 넉넉치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대학이 걸려 있거나 뭔가 정해진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삼수까지 하는 과정도 대단히 힘들었었고요. 네. 대학 와서는 되게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고, 사실 경찰 대학에 대한 엄청난 사실 뜻이 있었던 건 솔직히 아니었어요. 네.
근데 뭐 재밌겠다 싶기도 했었고 형편상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해서 재미나게 생활하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총학생장을 역임을 했었고 이제 제가 총학생장을 하던 시기가 2020년 상반기였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였었고 그 총학생회가 사실상의 그 코로나 비대위처럼 운영이 되면서 그때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무렵에 주식에 조금 더 진지해졌었던 것 같아요. 아. 경찰로서 과연 네. 내가 정말 자신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뜨기 시작한 때가 그때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네. 그 졸업하고는 이제 경찰관으로 임용이 되죠. 그 2년 동안이 제가 기동대로 복무를 하던 때인데 그때가 마침 이제 코로나가 점점 풀리면서 이제 없었던 집회들이 막 생겨나면서 일이 점점 많아졌었던 때였고 그때도 재미나게 일했지만 그때도 좀 힘들었던 일도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 제가 2년 하고 그만뒀으니까 2년 하고 이제 그만둘 무렵에는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지금의 와이프 당시 여자친구랑 결혼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었고 네. 퇴직을 하고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 동시에 이제 결혼 준비까지 해야 되는 그 1년도 상당히 힘들었었고 그러다가 결국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 베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학회 네. 경험이 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킬셋이 대단히 부족했죠. 그래서 거기서 어깨 너머를 하나씩 보면서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었고 그러고 제일 최근 25년 3월에 제가 결혼을 했죠. 그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짧게 요약드리면 이 정도 인생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금융계로 투신을 하셨을 때 솔직히 제가 좀 상상을 해봐도 네. 좀 많이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처음에는 별로 안 두려웠고요. 네. 네. 그냥 재밌었어요. 제가 꿈꾸던 사실 꿈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제 그쵸, 그런 네. 진로 자체가 꿈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꿈을 꿨던 이렇게 얼레벌레 이 여의도 바닥에 와 있는 게 사실 그때는 너무 설레기만 했었어요. 입사하고 첫 한 달 네. 정도는 설레기만 했었다가 이제 네. 두 번째 달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두려워지기 시작한 건 두 번째 달부터였던 것 같고 네.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이제 배운 적이 없는 일을 처음 돈을 받으면서 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두려웠었던 것 같고 네. 사실 그 두려움은 어떤 감정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 내가 무지와 무능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큰 거니까 부지런히 뭔가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쇼츠 보다가 네네. 그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가 네. 그 후배들을 지도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게 잠깐 담겼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불안하면 뭐 해야 돼? 연습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말씀드리면서 퍼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때는 못해서 두렵고 불안한 거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나름 열심히 했었던 것 같네요.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그런 면접을 보셨을 때 네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네. 좀 눈에 띄는 그런 스펙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면접관님께서 혹시 하셨던 멘트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일단 저는 면접 볼 때 1대1로 봐서 네. 그러니까 정확히 2대1이죠. 면접자는 저밖에 없고 면접 봐주시는 분이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다른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봐주셨었고 그래서 뭐 다른 후보자랑 비교가 실시간으로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뭐 그러진 않았지만 네. 보통 이 펀드 매니저 되기 위한 면접 자리에서는 그 스킬들을 많이 물어봐요. 네. 스킬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테크니컬한 거, 뭐 네. 밸류에이션 방법이나 스탁 피칭이나 이제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이 한 20% 언더였던 것 같고 주로 많이 물어보셨던 거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제 인생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았었고 그 자기소개서의 진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진짜 이랬냐? 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냐? 네. 진짜 이때 어떻게 했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나는 솔직히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 면접관이나 대표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나를 좀 채용을 해주셨을 것 같다라는 네. 포인트가 네. 있을까요? 당돌함? 당돌함. 지금도 좀 당돌하죠. 네. 네. 뭐 그때 뭐 어떤 현실을 모르기도 하니까 더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뭐든지 배우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당돌한 태도 그리고 내가 시켜주면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다라고 네. 하는 태도가 특히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 당시에는 더 초창기 신생 회사였었기 때문에 뭐 지식적으로 뭐 탁월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애티튜드가 훨씬 중요한
인재상이었던 시기에 제가 우연히 그런 게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박건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바닥에 있던 곡선으로 따졌을 때 바닥에 있다가 점점 상승 추세를 그려가는 곡선으로 전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네. 바닥에 있었을 때만 네. 보았던 풍경과 지금 보는 풍경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아,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상태는 아니지만 네. 고점은 아니지만 네. 그 어두웠었던 시점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네. 사연 없는 사람 없으니까요. 네, 네. 근데 그 시절을 불과 몇 개월 전이지만 돌이켜 보면 그때 제가 봤던 뭐 풍경이라면 풍경은 그 어른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나 TV에서나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어려운 청년들한테 네. 뭐 용기를 가져라.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 네, 네. 다 그게 자양분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경험들이다라고 하는 게 전혀 귀에 안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지금 생각은 그냥 그 순간만큼 그냥 지옥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지나면 다 천국에 온다라는 말을 전혀 와닿지 않아서 저 스스로 멘탈이 되게 강하다라고 자부를 했었던 저지만 그 순간에서만큼은 이대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갈급함과 위기감이 있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짧은 파고를 마치고 지금 돌아봤을 때는 네. 제 주변에 만약 저와 같은 상황 또는 뭐 넉넉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조언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함부로 그거 별거 아니다. 뭐 지나면 다 지나간다라는 식의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그때 느낀 바였던 것 같네요. 그 상대방에게 조언을 할 때도 네네.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네, 된다로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또 드는 생각이 그 박건율 선생님께서는 위기 관리 능력도 좀 탁월하신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뭐 위기감, 무력감,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다루는 방식이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뭐 지금까지 뭐 대단히 큰 위기를 겪었나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제 인생 하나로 놓고 보면 충분히 큰 위기였었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았었지만 네. 제가 그때마다 선택했었던 의사결정의 기준은 항상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다라는 게 지금도 제 생각이에요. 항상 미루고 싶은 순간도 있고 어쨌거나 인생은 배팅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걸었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은 두려움이 항상 있지만은 네네. 그때 항상 그 방어보다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제 의사결정의 원칙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위기 관리 그러니까 위기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답시고 보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도 드는 생각이고 네. 제가 앞으로도 또 훨씬 더 큰 어려움 만나는 순간이 오겠죠. 네. 그때도 좀 더 큰 리스크를 지더라도 네. 정말 뭐 완전히 무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아니라면 리스크를 안 지는 게 리스크다. 그 메타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 같고 앞으로도 그래서 훨씬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뭐 길게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써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좀 짧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뤘나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그런 특별한 스킬이나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게임을 하거나 뭐 노래방 가거나 사실 그런 것도 없거든요. 진짜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요. 진짜 무미건조한 인생을 사는데 네. 전 그냥 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많이 자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 관리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그 뭔가 스트레스를 당장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앨 수 있으면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이제 네네네. 지질지질 남아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없애지라는 의사결정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더 자극되는 상황을 줄이기만 해도 저는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가 더 증폭되나라고 했을 때 전 잠을 못 잤을 때 잠을 못 잤을 때. 네,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떨어질 때 똑같은 스트레스 되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특히나 잠이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받는 날은 조금 더 일찍 자고 저도 늦게 일어나고 주말에 좀 더 늘어져서 자고 네, 저는 사실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스킬은 없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취미가 네. 딱히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쉬실 때는 그럼 네. 거의 잠만 이렇게 주무시나요? 아 사실 제가 아주 최근에 취미라고 할 게 하나 생긴 게 있는데 네. 홀덤이거든요. 홀덤이요? 네, 홀덤이에요. 홀덤. 네. 그 좀 어떻게 도박을 취미랍시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냥 뭐 돈 안 걸고 이제 소소하게 네.
그거 어떻게 보면 네. 좀 심리 게임이니까. 저는 마인드 스포츠 같아요. 어. 바둑이랑 이런 거랑 비슷한 네. 그런 것 같고 네. 뭐 집문서 안 걸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거 재미나게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최근에는 제일 큰 저한테 제일 즐거운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좀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도 네네네. 좀 즐기는 아, 건가요? 네네. 그렇죠. 뭐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모바일로도 깔아서 해봤는데 네. 별로 그거는 재미가 없었어요. 어. 별로 재미가 없었고 네. 저희 그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들 저희 회사 동료들이 다 제 또래예요. 제 네네네. 또래라서 친하고 해서 네. 이제 다 같이 책을 배웠거든요. 네. 배워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일 끝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음. 모여서 소소하게 치고 하는 정도가 제 요즘에 일을 뺀 저 혼자 하는 스스로의 어떤 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본인의 심리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그런 일환 중에 하나니까 이게 네네. 좀 직무에 접목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홀덤 이 포커를 치면은 결국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배팅 사이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팅 사이즈. 걸 거냐 말 거냐, 걸면 얼마나 걸 수 있는가에 대한 게임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사실 주식하고 똑같거든요. 그 배워 보면 네. 어쨌거나 불확실한 상황, 그 불확실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면이 있고 네. 거기서 돈을 걸어서 뭔가 뭐 실제 돈은 아니지만 칩을 걸어서 승부를 보는 과정이 주식하고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그 주식력과 홀덤력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 아,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이 홀덤도 잘 치는 것 같다. 음. 뭐 저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는 종종 하곤 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건율 선생님께서는 좀 가장 최악의 시기에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뭐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가 있을까요? 아, 네. 그 지금 말씀드렸을 땐 친구 제일 처음 떠오르는 친구는 제 20년지기 친구가 한 명 있고 네. 20년지기가 제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친구였던 오. 친구죠. 그래서 제가 초중고 어떻게 살았고 네. 뭐 제주삼수 어떻게 했고 대학 가서 어떤 생활했고 뭐 그만두고 뭐 이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과정을 다 본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랑 속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게 제일 친구 중에는 그 친구가 제일 마음 편안해지는 것 같고 네. 뭐 사실 그보다 더 큰 사람은 제 지금의 와이프죠. 사실 되게 무던한 친구라 제 네. 와이프가 네. 제가 원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힘든 얘기하면 이 힘듦이 전염될까봐 좀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말을 좀 아끼게 되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서로가 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무던하게 서로 힘든 얘기해도 그 힘듦에 좀 전염되지 않고 그랬구나 이랬구나라고 되게 무던하게 이제 툭툭 털듯이 들어주는 게 되게 저한테 큰 힘이 됐었죠. 네,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금 보는 박건율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이제 하향 곡선에 있다가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는 네. 추세에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좀 세옹지마라고 또 생각을 그렇죠. 해서 언젠가는 또 하강 곡선이 올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네.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게 어, 불확실성의 또 그렇죠. 영역이다 보니 그렇죠. 네, 사실 예전 같았으면 훨씬 더 두려웠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향 곡선이 오겠죠. 지금처럼 늘 좋기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때도 제 몸이 충분히 건강하고 네. 제 머리가 충분히 똑똑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나를 뭔가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거나 뭐 몸 어디가 망가져서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뭐 네.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자신감이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집을 가려면 보통 지하철을 타고 집을 가는데 네. 지하철을 내려서 집 가는 길에 딱 그 길목에 붕어빵 집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저도 붕어빵 와이프도 붕어빵 좋아해서 같이 사 먹곤 하는데 네. 그 붕어빵 집을 그 되게 노부부가 하세요. 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데 네. 되게 보기 좋아 보이는 부부셨거든요. 얼굴이 표정 항상 밝으시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정말 다 안 돼서 남은 돈 탈탈 긁어서 우리가 붕어빵 장사해도 진짜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진짜 행복하게 살 것 같다. 떼도 못 벌어도 그런 얘기를 하곤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특별히 어떤 탁월한 대단한 지식이나 지혜나 체력이나 뭔가 대단한 면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면접 자리나 이런 데서 장점을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주저 안 하고 하는 1번 답이 저는 인복이 좋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네. 자신 있어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난 잘할 수 있다.
제가 만약 어려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겠죠. 네. 뭐 크고 작게 올 텐데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사람들이 저를 충분히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인 스스로 인복이 나는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음. 공통점이 네. 저는 확실하게 느끼는 게 그 분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라고도 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박건율 선생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 또 주변에 또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겠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갖고 네네. 살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직장인, 펀드 매니저로서의 박건율과 네. 인간 박건율 사이에 네. 혹시 괴리감이 있나요? 괴리감이 있다면 네. 그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아. 하고 계시는지. 당연히 괴리가 있는 것 같고 네. 괴리가 없는 현대인이 과연 있을까요? 아, 싶긴 그쵸. 해요. 네. 설령 그런 사회생활 안 하고 집에서 주부 생활을 하시는 분도 주부로서의 나와 그 개인의 나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같을 수가 없고 네. 그게 같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기꺼이 그걸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는 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적절한 시점과 시기에 못 바꾸는 게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집안에 들어왔을 때도 회사에서 쓰고 있던 페르소나를 벗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겠고 회사에 갔을 때 집에서의 내 모습을 그대로 질질 끌고 와서 어린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칼같이 온오프를 할 수 있는 없느냐가 역량이지 그게 여러 개가 있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몰입해야 되는 순간에는 부캐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예 다른 나다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게 훨씬 프로다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그런 훌륭하신 매니저들이나 다른 분들을 봐도 그런 온오프가 확실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의 좀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과 네. 인간 박건율이 느끼는 행복감의 순간에 아.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런 생각을 되게 요즘 많이 해요. 행복이 뭘까 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네. 매니저로서 행복한 순간은 2순위는 제가 편입한 종목이 큰 수익이 났을 때죠.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고 네. 제 경제적인 보상으로도 돌아오는 순간이고 그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분이 좋죠. 왜냐면 주가가 오를 땐 제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주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한 맛이 있죠. 이제 그게 2순위였던 것 같고 네. 이제 1순위는 그 종목을 발굴했을 때죠. 아. 네, 이제 돌 뒤집기를 하듯이 탐방을 뭐 하나씩 뒤집어 보면서 다니고 네. 리포트를 하나씩 뒤집어 보고 그런 애널리스트 컨코를 하나씩 뒤집어 보다가 이제 그야말로 돌 뒤집기죠. 얘가 원석일까 아닐까, 다이아몬드일까 아닐까를 뒤집어 보는데 보통은 돌이 많겠죠. 네. 돌산은 보통 돌이 많기 마련이지만 네. 가끔 옥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죠. 근데 옥이 옥이라고 이렇게 돼 있진 않겠죠. 흙에 쌓여져 있고 뭐 좀 깨지기도 하고 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서 남들은 흘려 보내지만 혹시 내가 이걸 좀 털고 가공을 하면 설마 옥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두근두근함, 뭔가 여의도 바닥에서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제일 먼저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이 네. 뭐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없었지만 제가 아직 초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없었지만 이거 뭔가 낌새가 있다, 끼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을 때 이제 가장 두근두근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과정 자체, 수익이라는 게 결과라고 친다면은 그 과정 자체 발굴하고 조사하고 다듬는 그 과정 자체가 훨씬 저한테 매니저로서 큰 행복인 것 같고 네. 여기까지가 펀드 매니저로서의 행복이라면은 인간으로서 그냥 개인으로서 요즘 언제 제일 행복하냐라고 하면은 제 와이프랑 주말에 늦게 일어나서 같이 점심 해 먹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네, 가장 행복해요. 그 순간만큼은 이게 행복의 실체다라는 거를 느끼고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뭐 옛 성현들이나 뭐 철학자들이나 뭐 어른들이 얘기하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행복이 그런 곳에 있지 않다. 뭐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이 다 허울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그때는 와닿지 않는데 요즘은 와달랑말랑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 멀리 있는 무언가가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의뢰 많잖아요. 고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수능 시점에서의 성적과 내 대학 간판이 되는 거고 뭐 하다못해 연애를 한다고 해도 내가 저 여자를 사귀게 된다면 이라는 그 먼 순간이 되는 거고 그런 좀 먼 순간들을 보통 다 추구하기 마련이고 저도 당연히 그러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야말로 지금 이 순간이
이 시간과 공간이 행복이구나라는 거를 온전하게 느끼는 순간이라서 네. 이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냥 이거는 행복의 실체다. 더 이상의 무언가를 쫓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돈에 대한 욕심이나 어떤 갈급함 이런 게 훨씬 많이 사라지게 된 저 모습을 되게 최근에 깨달았어요. 네. 뭐 행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네. 최근에 들었던 행복 중에 가장 따뜻한 행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많은데 첫 번째로는 직업적인 측면에서 네.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면 하시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산업 여러 섹터를 네. 두루두루 잘 알고 계셔야겠지만 네. 가장 좀 난 이 섹터만큼은 좀 많이 자신 있다라는 좀 그런 분야가 좀 네네.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특정 섹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 네. 그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컨빅션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뭐 엄청 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좋아하는 섹터가 에너지, 에너지, 네, 에너지 섹터고 다음은 방산. 방산. 네, 지금 크게 그 두 가지 섹터를 저희 회사에서 제가 커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맨 처음에 네. 그 입사를 하시고 네. 나서 그 좀 처음에 그 너는 이러이러한 섹터 분야를 맡아라라고 네네. 좀 오더가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맞아요. 뭐 네. 내려오나요? 네, 그냥 뭐 네. 제가 뭐 다 고르다가 네. 뭐 테크도 좋고 소비재도 좋고 바이오도 좋은데 에너지가 더 좋아 보니까 제가 이거 할게요라고 할 권리는 저한테 없고요. 네. 당시 저희 회사의 구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과 섹터를 편입했는데 커버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한번 해봐라. 네. 라고 해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돼서 맡았는데 다행히 그 섹터들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을 해준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경영적인 뭐 전공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학회 관련 경험도 없으신데 그럼 관련해서 어떻게 좀 공부를 진행을 하셨었어요? 네. 저는 대학생 때는 네. 투자 철학을 다룬 다양한 어떤 바이블에 가까운 책들이 있죠. 투자 구루들이 쓴 그런 책들을 보면서 투자 철학이나 가치관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경찰 생활할 때는 매일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경제신문 일간지를 한 꼭지도 안 빼놓고 다 읽어보는 게 제 루틴이었었고 생각보다 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꽤 깊이 있는 내용을 꽤 당연히 시성이 좋게 서술을 쭉 해주고 그걸 매일 읽다 보면 어떤 흐름이 보이기 마련이고 특히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면보다 경제면이나 뭐 증권면 이런보다 산업면이 있어요. 그 산업에서 그야말로 산업에 대한 얘기, 이 산업에서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꽤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CEO 인터뷰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이 자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고 결국 투자라고 하는 게 변화를 사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잘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일간지 경제신문 일간지를 읽는 일이었고 또 대학생 때부터 제가 꾸준히 해왔던 일 중에 하나는 경제 주간지를 읽는 거였고 그게 매경 이코노미라고 하는 주간지를 전 주로 읽어왔었고 그 주간지는 일간지랑 좀 다르게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간지에 담겼을 법한 일을 추린 게 주간지죠. 그런 것들 읽으면서 하나씩 공부를 해왔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 이제 현업에 오고 나서는 이거는 사실 관념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건 관념적인 내용에 해당을 한다면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건 뭐 별 수 없죠. 이제 다른 매니저들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고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리포트를 어떻게 쓰는지 뭐 탐방 가서는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 교본이나 교재랄 것도 없고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의 기술직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손에 익은 기술을 어떻게 전수를 해주겠어요. 옆에서 보고 따라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아직 그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나씩 실전에서 보고 따라하면서 느는 수밖에 없다. 따라하면서 시간을 녹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뭐 기업을 발굴하다 네. 보면 그럼 좀 기업 탐방이나 그럼 네네네. CEO 분들도 많이 만나실 것 네네네. 같은데 CEO 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건 너무 좋은 인사이트다. 네네. 좀 생각의 전환이나 이건 좀 내가 하나 꼭 가져가야겠다라는 순간이 네. 있었나요? 그 생각보다 그 기업 탐방을 가서 CEO 분을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보통 네. 그 IR 담당하시는 이제 부장님, 과장님 정도 선을 주로 많이 뵙고 네. 좀 작은 회사나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CFO 분 정도까지 주로 뵙는 것 같고 아주 가끔 이제 CEO 분을 뵙곤 하죠. 네. 근데 확실히 그 C 레벨인 분들과 아닌 분들에서 느껴지는 차이라고 한다면 뭐 인격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컨빅션이 다르다.
그래서 그분들한테서 어떤 대단한 인사이트를 제가 얻고 와서 뭔가 산업에 눈을 뜨고 이런 경험은 사실 아직은 제가 경험이 짧아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 CEO나 CF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봤을 때는 그분들은 본인의 회사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 종교와 신앙에 가까운 어떤 믿음이 온몸과 기운으로 느껴져요. 오히려 그런 기운을 받고 오는 게 저는 오히려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네. 아 그래 저 정도의 컨빅션이 있어야 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만큼 회사를 일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깡따구와 기세, 이제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펀드 매니저 일을 하시다 보면 네. 이제 실적에 대한 압박도 많이 좀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다가도 네. 또 그런 C 레벨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또 회복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사실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거 보면 아 저분들은 대단하시네 라는 나와 먼 느낌으로 다가오지, 네. 뭔가 그런 실적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기를 받아서 동화되고 뭐 그 정도는 사실 아닌 것 같고, 네. 뭐 당연히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저희 회사가 특별히 뭔가 그렇게 실적 가지고 그렇게 쪼우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가 아닌 좋은 분위기의 회사라는 것도 사실 한몫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마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노력한다고 네.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쏟는 무조건 1대1로 대응되는 어떤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히려 저희 투자 총 책임자께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 항상 어떤 분야든 고수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찾아야 돼 이렇게 눈에 불을 밝히고 보면 보일 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편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일 오히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좀 편안해야 되고 뭔가 좀 네. 실적 잘 나왔다고 너무 거만해지지 말고 필요는 안 겸손해야 되는 거죠. 된다. 네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네네네. 또 하나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저희가 계속 인생에 대한 곡선을 좀 네네. 이야기를 좀 나누고 네네네. 있는데 다음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예측되는 순간이 좀 있으세요?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네. 제 개인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 네. 인생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사실 혼자 살 때랑 결혼했을 때랑 인생이 한번 바뀐 것 같은 건 맞는데 네. 막 180도 뒤집어졌냐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별거 없다라는 게 오히려 제가 훨씬 더 크게 드는 생각이에요. 네. 별거 없네, 그냥 이건 하면 하는 거네 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고, 근데 만약 내 반쪽이 하나 새로 태어난다? 나의 유전자를 가진? 그러면 인생이 아예 뒤바뀔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을 봐도 그렇죠. 결혼해서 두 분이서 오붓하게 살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제 맞춰지고, 뭐 집도 뭐 직업도 시간도 돈도 다 이제 그걸 맞춰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내 인생을 깎아 먹으면서. 사실 아마 저희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아이가 새로 생기면 제2의 국면이 진짜 펼쳐질 것 같다. 네.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회사 그 직업인으로서 봤을 때는 저희 회사는 이제 팀장 한 분의 그 통솔 아래에 다른 매니저들이 협업을 하는 이제 팀제가 되는 거, 이 팀이 하나의 북을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제가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실력을 더 쌓아서 충분히 이 모든 걸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 팀이 생기겠죠. 네. 네, 제 팀이 생기고 제 북이 생긴다면 그때는 지금의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마련일 거고, 그때가 되면 회사 생활의 제2의 어떤 막이 펼쳐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네. 그럼 이제 리더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박건율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좋은 리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가장 좋은 리더의 1번 요건은 지적 장악력이에요. 지적 장악력.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 장악을 해내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특히나 저희 업은 그 하나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적어도 포인트와 숫자들을, 개요와 포인트와 숫자와 이런, 그리고 이 산업이 돌아가는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밑에 애널리스트가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넣어봅시다라고 할 때 사리 분별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적 장악력이 있으려면 그 그물망이 촘촘해야 되는 거죠. 네. 이 그물망이 헐거운, 공부를 게을러서 그 그물망이 헐거운 지도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던져줘서 그 그물망 사이로 술술 새겠죠. 근데 이제 부지런히 공부하고 이제 산업에 대한 정말 빠꼼한 지식이 있으면 그 그물망이 점점 촘촘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팀을 이끌고 계시는 그 팀 리더가 그러신 분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제가 옆에서 많이 배워요. 아, 좋은 리더가 되려면 뭐 부하 직원을 따뜻하게 챙겨준다거나 뭐 이런 차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리더 대접을 받는다. 그래야 부하 직원들이 무시를 안 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아니까 하는 말이겠지 하고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야 한다. 실제로 뭐 유시민 전 장관 또 예전 인터뷰할 때 장관도 깜빡하면 속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곤 했었죠. 장관이 정말 그 실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빠꼼해야 이 부하 직원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서류상에 오류가 있을 때 짚어낼 수 있고, 그래야 장관 대접을 받기 마련이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적 장악력, 지장, 체장, 덕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 장 중에 저는 1번 요건이 지장인 것 같고요. 그게 1번 요건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포상을 잘해주는 리더. 포상을 잘해주는. 네. 네. 그 누가 결국 그 조직에 남아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가장 얻어갈 과실이 많다, 이 리더 아래 있을 때 가장 얻어갈 과실이 많다라고 할 때 충성을 다하기 마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리더라도 과실을 충분히 나눠주지 않는 리더는 이제 리더 대접을 결국엔 못 받고 조직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 봤을 때 특별히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칭기스칸 이런 몽골의 지도자도 왜 칭기스칸이 되었나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곤 하죠. 너무 큰 전리품들을 너무나 아낌없이 줬기 때문에 본인의 사람들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걸 아끼는데 좋은 리더가 됐고 큰 조직을 이끌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말씀해주신 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적 장악이 네. 좋아야 되고, 그다음 포상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럼 이게 약간 그 금융계 전반적인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그런 네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음. 몰라도, 서번트 리더라고 해서 네네네. 각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의 네.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좀 시켜 세워주고 네네네.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리더도 네네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리더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고, 네. 이 투자라는 건 의사결정을 하는 게임이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그 의사결정을 여러 명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 명의 의사를 반영해서 한 명이 의사결정하는 거죠. 네. 결국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그런 장악력이나 카리스마나 이런 면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요즘 오히려 더 드는 생각은, 이런 분야를 떠나서 그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아직 물음표이긴 해요. 과연 그게 궁극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 서번트 리더십으로 이제 평가받는 어떤 인물이 있다고, 가상 인물이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팀을 잘 이끌고 있고 큰 조직을 이끌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본질, 지적 상황력이 없고 포상에 대해서 인색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조직원을 못되게 말하면 둥가둥가 해주고 좀 그렇게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리더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지적 장악력과 포상이라는 기본 여건을 갖춘 채로, 그걸 다 가진 채로 서번트 리더십까지 겸한다라는 거지, 갈래가 다른 측면은 아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표방하는 사람인데 지적 장애가 전혀 없다. 부하 직원이 어떤 보고를 했는데 이거 전혀 알아먹지도 못하고 숙지도 안 돼 있다. 포상도 똑바로 안 해준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밑에서 충성을 다해봐야겠다라고 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싸가지가 없고 좀 거칠어도 그 두 가지 확실한 리더 밑에서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박건율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 장악력과 네. 그 포상력까지 다 갖춘다고 하셨을 때, 네. 뭔가 좀 카리스마형 리더가 되고 싶으신지 서번트형 리더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아, 서번트 리더십. 네. 네, 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프레셔 받는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카리스마형으로 멱살 잡고 이끄는, 제가 그걸 한때 지향했었던 적도 있지만,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도 본인 기질과 연관되는 것이고, 저희 기질을 돌이켜 봤을 때 저는 그 정도로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결국 리더는 아까 말했던 뭐 카리스마와 뭐 서번트 리더십, 이 두 가지 좀 따뜻한 면과 좀 냉철한 면 있다고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 좋은 리더가 되려면 둘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둘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전자에 좀 방점을 찍는 거죠. 8대2 정도로 가져가는 거고, 좀 계속 차갑고 츤츤거리는데 가끔 좀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좋은 거고, 또 한편에는 2대8인 사람이 있는 거죠. 대부분 좀 따뜻하게 하다가 정말 크리티컬한 순간에
그런 날카로운 면모가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베스트. 근데 최악은 둘 중에 하나만 하거나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최악이 되는 거죠. 그 최악이 되는 경우는 지적 상황력이 없는 경우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도 말씀 이렇게 해주신 것도 듣고 네. 저 스스로도 많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참 리더십이라고 네. 하는 게 절대로 정확하게 정해진 정답이 없고 맞아요. 그냥 각각의 해답들만이 이렇게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각자 추구하는 리더십이 네. 있고 원하는 팔로워십이 맞아요.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제 철학적 명언이 있는데 네. 여기 공감을 하시나요? 공감을 네. 하신다고 하면 이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공감하는 바고요. 네. 뭐 제가 나이를 아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고통스러웠다는 기억은 사실 잘 없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뛰어놀고 놀이터 가서 애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했을 때 뭐 그렇게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머리가 커지고 알 수 있는 영역이 늘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이 늘수록 더 잘 느껴지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대단한 철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땐 인생이 너무 길다. 인생이 긴 것 자체가 대단히 큰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긴 모든 순간에 쾌락으로 다 채워넣을 수 없기 마련이고 쾌락이라는 그 감각은 무뎌지기 마련이니까요. 그 외에는 이제 평범하거나 고통인 상황이 될 거고 쾌락은 지극히 찰나니까 전체로 봤을 땐 당연히 고통의 순간이 많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 긴 인생이 길다는 그 사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수록 인생이 더 길어지고 있죠. 그게 고통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내린 답은 몰입이었어요. 몰입. 네, 몰입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 시간 감각 자체가 되게 왜곡되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 안 지난 것 같다. 라는 그 순간이 오고 뭐 게임에 몰입한 순간이든 뭔가 대화에 몰입한 순간이든 뭐 영화에 몰입한 순간이든 그 시간이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하면 그 긴 인생이 짧아지면서 고통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재미있는 일과 의미 있는 일의 교집합에 있는 일을 하면 충분히 몰입하지 않나라는 게 제가 막연하게 하고 있는 생각이고 네.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재밌다. 인 동시에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묵직한 의미도 나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충분히 몰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재미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의 교집합에 있는 일을 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나 좀 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거기에 의미가 한 스푼 얹어지면 충분히 길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름의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정하고 할 때도 항상 이 기준으로 좋아하는가, 잘하는가, 그래서 재미를 느끼는가, 네. 의미까지 있는가, 그래서 내가 몰입하고 있는가, 이 몰입이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항상 질문을 던지고 이걸 다 통과해야 제 인생을 좀 짧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좀 저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렇게 몰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너무 많이 하고 네. 오늘 얘기를 또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를 좀 들어가려고 네. 하면 이제 자신만의 곡선, 인생 네.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청춘들에게 좀 방황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선생님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지 그들의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인생의 지옥 같은 그 순간에는 조언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조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사실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뭐 대단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동료로서 그 길을 걷고 있는 동료로서 뭔가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제가 최근에 생긴 취미가 홀덤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경찰대에 나왔던 사람이 홀덤이 취미라는 둥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즐겁게 즐기면 되니까요. 네. 어떻든 저는 그 홀덤 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인생하고 대단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큰 미덕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되게 찰떡같이 믿고 살았었고 제가 경찰을 그만둬야 되나? 라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여기서 그만두는 게 끈기 없는 일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제 발목을 항상 끝까지 참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레벨이 지나고 나면 사실 정말 내 적성에 맞는 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섣불리 포기하는 건가?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성숙한 태도가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홀덤 얘기를 드린 이유가 결국 이게 인생과 닮아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 포커를 대강 말씀드리면 제가 저의 패를 2장을 가지고 있고 뭐 상대도 2장씩 가지고 있겠죠. 그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고 이제 보드에 카드가 총 5장이 3장, 1장, 1장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카드와 이 보드에 깔린 카드 간의 조합으로 더 높은 족보가 만들어진 사람이 이기는 이제 그런 게임이 되는 건데, 제가 이게 인생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 이유 자체가 아빠한테 1장 받은 나의 타고난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이건 제가 정할 수 없어요. 태어난 그 순간에. 네네네. 그리고 보드에 깔린 5장의 카드는 인생과 같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같죠. 이미 깔려 있어요. 제가 이걸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다른 카드를 낼 수도 없고, 세상은 그 해에 맞게 무언가가 이미 깔려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의 조합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탓을 할 수 없어요. 왜 보드가 이렇게 깔렸나? 내 패에 이런 보드가 깔렸으면 스트레이트가 만들어지는데, 풀하우스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트립스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라고 불평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왜 난 이런 패를 갖고 태어났을까 라고 논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포지션 사이징밖에 없다. 걸 것인가 말 것인가, 걸면 얼마나 걸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포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는 포커에서 뭐 그런 말이 있죠. 그걸 잘 접는 사람이 이긴다. 저는 포기하지 마라라는 그 무책임한 말은 어떠한 패가 깔리고 어떠한 패를 당신이 들고 있어도 죽지 말고 끝까지 배팅해라라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충분히 유리한 확률에 그 확률에 맞게끔 배팅 사이징을 하는 것이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포커에서 인생을 많이 배워요. 포커를 잘 치는 법이 그 인생을 잘 사는 법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포커를 치면 칩을 들고 들어가죠. 그 칩을 모두가 이제 똑같이 이제 들고 들어오는데 그 칩이 전 수명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비유로 치자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남자는 한 80개를 들고 태어나는 거죠. 뭐 여자는 이제 90개까지 들고 태어나는 거고,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칩을 100개씩 들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생기겠죠.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하라라는 말은 이 칩이 한 500개 있으면 저는 포기 안 할래요. 경찰로도 한번 살아보지 뭐. 안 되고 볼장 다 봤으면 매니저로도 한번 살아보고 무슨 스포츠 스타로도 한번 살아보겠어.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 포커라는 게임을 임하는 입장에서는 칩이 유한하다는 것이 이 게임의 대단히 큰 룰이잖아요. 맞아요. 물론 포커에서 돈을 더 주면 칩을 더 가져올 수 있지만 인생에서는 이 칩을 하나 내미는 그 순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1년이. 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지금 아직 20대니까 그 20대의 그 1년 칩 하나는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그 남은 칩을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그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그 칩이 무거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뭔가를 해보고, 저처럼 조금 더 어렸을 때 뭔가 도전해보고 인생에서 온몸 비틀기를 해보는 거는 납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칩을 충분히 아껴서 되는 방향에 충분히 배팅하면은 포커가 결국 그렇잖아요. 5장이 다 까봐져야 알아요. 서로의 패를 다 까봐야 결국 아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충분히 접을 땐 접고 걸 때는 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서 하나 뭐 첨언을 해보자면, 뭐 죽어도 내 패가 영 별로고 보드에 깔린 패가 영 별로일 때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죠. 포커에서 이길 때 어떤 방법일까요? 블러핑이죠. 그래서 제가 그 경찰을 그만두고 아무런 스펙도 자격증도 없을 때 이제 자격증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과 운전면허밖에 없는 제가 이 회사에 저도 펀드 매니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썼던 전략이, 결국 제가 패가 뭐가 메이드 됐겠어요? 그들은 제 경쟁자들 또는 인턴 동기들 또는 다른 회사에 있는 그런 매니저들은 뭔가 뭐 원페어든 투페어든 뭔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죠. 프리미엄 핸들을 들고. 근데 저는 쉽게 말하면 그 상황에서는 적어도 똥패죠. 그 똥패를 들고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어쨌거나 지금 이까지 밥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는 블러핑을 강하게 친 거죠. 기세로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는 것이, 이도 저도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꼭 이겨야만 하는 그 순간에는 기세로 블러핑을 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블러핑이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니니까 그 기세로 무언가를 꼬셔내는 수밖에 없다가 제가 요즘 포커를 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을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박건율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깔끔하게 한번 네.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좌우명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고루해 보이지만 공자가 말했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제 좌우명이에요.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레벨마다 내가 내 앞가림을 하고 내 밥벌이를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의 단계죠. 이제 집안 식구를 이루고 이제 나 아닌 누군가를 건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그 다음은 치국의 단계, 그 다음 평천하의 단계죠. 결국 나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식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게 인생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모두가 치국평천하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말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구심점이 똑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1번 핵심이고 그 다음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함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전 제가 이렇게 더 바로 서는 사람이 될 거예요. 1번 함의처럼 바로 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연마하고 있는 이 기술이 있죠. 이 기술에서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제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배우고 있으면 너무 이게 끝도 없고 주변에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 20대가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30대에는 그 20대에 정해진 방향성을 바탕으로 그 분야, 그 길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 진짜 기술자가 되는 거, 우리말로 하면 타짜가 되는 거, 그게 30대의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30대에 정말 이거 하나는 빠삭한 기술이 내 몸 안에 남아있다라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은 40대가 되어서 내 기술을 누군가한테 나눠주고 노하우를 누군가한테 나눠줘서 나의 조직을 이끄는 상황이 40대에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치국의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기술이 탁월하고 그거로 충분히 밥 먹고 살고 내 가정까지 건사하는 단계가 30대라고 한다면 40대가 되면 치국의 레벨로 가겠죠. 치국은 뭐 대통령 해라라는 뜻은 아닐 거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라는 말이야. 내 가족, 내 피 섞인 가족이 아닌 남도 한번 거느려 봐라 라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제 조직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반드시 뭐 사업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사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일을 도와주는. 왜냐하면 결국 50이 되고 60이 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최전성기 지식과 체력과 이 경험, 노하우가 모든 것이 맞물리는 최전성기가 40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40대에 내 사단을 이끌고 내가 50대, 60대가 돼서 지식이 점점 더뎌지고 체력이 빠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사단을 40대 때 제일 왕성할 때 뿌려놓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심원이 하나씩 퍼져나가는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한 명의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또 공익적으로 써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뭐 치국이나 평천하의 레벨로 저의 기술을 쓴다면은 저는 반드시 연금을 운용을 하고 싶다. 그냥 부자들의 돈을 굴려주고 그들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내 배만 채우는 일로는 이제 치국과 평천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결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노후가 붕괴되고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게 결국 핵심적인 문제고 그걸 바칠 수 있는 게 연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도 넉넉하면은 답이 있겠죠. 몸이 아파도. 그래서 최근에 뭐 좀 별개의 얘기지만 코스피가 6천 가니까 국민연금이 코스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고갈 시점이 미뤄졌다 이런 기사도 나오곤 하잖아요. 저는 그만큼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은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보는 펀드 매니저이자 애널리스트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걸 공익적으로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연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국민연금을 운용할지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용할지 또는 다른 어떤 공적 연금을 만들어서 그냥 월급 생활자 따로 재테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지 또는 직접 돈을 굴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 교육 사업 같은 걸 할지 어떤 걸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배운 기술로 내가 바로 서고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먹고 살고 그 다음은 결국 나나 우리 가족이 아닌 그 누군가들을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남을 위한 뭔가를 해야 인생이 좀 완성이 된다. 제가 적어도 지금의 제 나이로서는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고 아는 게 늘어나면 그 뒤가 그 시점에서 점점 더 보이겠죠. 그러면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죠. 앞으로는 뭘 해야겠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박건율 선생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바 꼭 이루셔서 대한민국 미래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바지 하실 수 있는 네. 멋진 분으로 성장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원하셨던 질문이 없어서 네네.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있다면 음.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네네네, 뭐 마지막 거의 끝인사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일단 되게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고 네. 마지막 한마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배팅이다. 배팅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편안한 네.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권율 선생님께서는 요새 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좀 많이 드시나요? 사실 그런 걸 좀 먹진 않아요. 아, 네. 그러면 카페인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으신가요? 막 거부감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네. 너무 그 고용량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좀 네. 심장 뛰고 조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좀 카페인의 부작용이 뭐 심장 네네네. 두근거림이나 아니면 불안 증세 네. 약간 그런 것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게 그럼 그런 부작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좀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우리 너바나 생각 맑음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네. 개발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이제 약사랑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먹었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뭐 공부나 네네. 업무하기 전에 약간 조금 루틴형 제품으로 꾸준하게 복용을 좋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로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 very good.